정은아, 애들 아빠 팔순 준비 때문에 전화했어. 아, 네 어머니, 팔순이 이번 주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조용하게 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사실 그날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있니? 그 이 회사에 워크숍이 있어서요. 미리 잡힌 일정이라 빠질 수가 없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회사 일이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따로 아버님께 인사드릴게요. 박영자 씨는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에 걸쳐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을 뿐 아니라 며느리들도 친딸처럼 아껴왔습니다. 하나같이 어여쁜 며느리들이었지만 그중 큰 며느리 정은 씨에게는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은 씨는 영자 씨를 그렇게 따랐을 뿐 아니라 항상 같은 편이 되어주었기에 영자 씨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일이 영자 씨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 팔순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간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를 지나다가 영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며느리 정은 씨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큰 생일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 정은 씨의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순간 기뻤습니다. 아, 우리 정은이가 시아버지 팔순 준비를 미리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은 씨 옆으로 낯선 중년 부부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정은 씨를 보며 영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정은 씨가 하는 말이 영자 씨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생일 케이크로 이 케이크 어때요? 큰 며느리의 말에 영자 씨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때 정은 씨와 함께 온 중년 여성이 올케가 어머님 생신 준비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분들은 정은 씨의 친정 가족이었고 오늘은 정은 씨 어머니의 생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은 씨는 분명히 어제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은 못 갈 것 같아요. 정은 씨가 말한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아이가 아프다며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며느리는 멀쩡하게 친정 어머니 생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의 생신을 챙기려는 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을 하는 큰 며느리의 모습에 영자 씨는 1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정은 씨가 고른 물건들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대형 생일 케이크, 예쁜 꽃다발,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물 상자가 카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몇 날 며칠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고르고 포장하는 동안 계산대에서 정은 씨가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영자 씨 귀에 들렸습니다. 케이크에 촉 꽂아주세요. 75개요. 그러자 직원은 포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시군요. 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의 큰 며느리 정은 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워낙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매년 이렇게 준비해드리거든요. 영자 씨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생일 즈음이 되면 다른 일과 겹쳐 못 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오늘에서야 정은 씨가 왜 불참을 했는지 이해해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정은 씨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온통 정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은 씨가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모두 진짜 이유였을까?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의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해온 며느리에 대해 이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되자 처음 정은 씨를 만났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영자 씨가 정은 씨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회사 동료였던 정은 씨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정은 씨는 정말 예쁘고 밝은 아가씨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덥석 데리고 온 정은 씨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영자 씨가 내어준 차도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싹싹한 정은 씨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보고 나니 영자 씨가 먼저 큰아들에게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큰며느리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 영자 씨를 감동시켰습니다. 혼수를 준비할 때도 영자 씨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예단을 받을 때도 과하다며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는 행동이 예쁘면 뭐든 곱게 보인다고. 영자 씨는 얘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앞으로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지내자라며 거절하는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처음 맞이하던 첫 명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은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정성스럽게 모든 걸 챙겼을 정도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정은 씨가 고마웠습니다. 첫째라서 그런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시댁 어른들께도 항상 정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영자 씨를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영자 씨의 작은 아들 민철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선 씨는 정은 씨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에 꼼꼼한 손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정은 씨가 미선 씨를 잘 챙겨줬고 영자 씨는 두 며느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잘 이끌어주니 집안에 불화가 없어 화목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자 씨가 알고 있는 정은 씨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달려와서 죽을 끓여주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미리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정은 씨였기에 영자 씨는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정은 씨 자랑이 빠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효부예요. 제가 뭘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다 알아서 척척 해주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한 10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영자 씨는 정은 씨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게 됐고 와서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커서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 보내고 학교 행사 참석하고 아이 엄마로서 할 일이 많으니 이해했습니다. 정은이도 바쁜데 자주 오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30년간 쌓인 정과 믿음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 말입니다. 영자 씨가 정은 씨의 변화를 알아차린 건 3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자 씨는 정은 씨의 달라진 모습을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석 전날 밤에 걸려온 전화는 영자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잘 안 떨어져서요. 어머, 큰일이네.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추석은 걱정하지 말고 아이부터 챙겨.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차례상 준비는 동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영자 씨는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하는 손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추석이고 뭐고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그게 우선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작은 며느리 미선 씨와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선 씨는 해야 할 일이 늘어났기에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형님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고맙다. 미선아, 너 혼자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형님도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실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영자 씨는 정은 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 상태는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정은아, 지후 어떠니? 열은 좀 떨어졌니?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추석인데 참석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영자 씨는 아이를 돌보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가던 영자 씨는 우연히 만난 앞집 아줌마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영자 씨를 부르더니 영자야, 추석 때 너희 큰며느리 어디 갔니? 아이가 아파서 못 왔어. 영자 씨의 말에 앞집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추석 당일에 마트에서 봤는데 온 가족이 나들이 옷 입고 나가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큰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까지 같이 있던데 그래서 어디 가는구나 했지.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테고 그럼 봤다는 건 대체 뭐지? 영자 씨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물음표가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지우가 빨리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거겠지 하고 머릿속 물음표를 지워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영자 씨의 생일 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은 씨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생일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 씨가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내려간 거라서요. 어머,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찾아뵈서 인사드릴게요. 하지만 그날도 미선 씨가 홀로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자 씨는 미선 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형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도 미선아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혼자 집에 왔을 때 영자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출장은 어땠니? 힘들었지? 출장이요? 무슨 출장 말씀이세요? 아버지 생신 때 급하게 잡혔다던 출장 말이야. 그때 말씀이시군요. 네, 좀 힘들었어요. 영자 씨의 말에 뭔가 아차한 듯한 표정을 지은 큰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준호답지 않게 말이 없었기에 영자 씨는 더더욱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아들이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의심의 싹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의심의 싹이 다시 한번 자라났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은이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나? 아니면 정말 바쁜 건가? 특히 이번에 마트에서 목격한 그 장면은 영자 씨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문들을 한꺼번에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은 씨가 친정 어머니 생신을 준비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큰며느리가 시댁 행사 참여를 일부러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작은 며느리 미선 씨와 함께 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얼굴색도 어둡고 말수가 적은 작은 며느리에 영자 씨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미선아, 뭘 그렇게 생각하니? 얼굴이 어둡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형님이 안 와서 네가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영자 씨는 미선 씨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안 오는 일이 많아지면서 미선 씨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해봐. 큰애가 요즘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니? 어머니, 형님도 바쁘시잖아요. 지우도 크면서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바쁘긴 해도 가족 모임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님이 친정 일정이랑 겹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일정? 네, 지우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댁에 갈 일이 있어서 할머니 댁은 못 간다고. 영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후가 그런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니? 어머니, 제가 괜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형님도 양쪽 다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미선 씨는 영자 씨의 얼굴을 보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 씨는 미선 씨가 더 말하고 싶어도 형님을 나쁘게 말할 수 없어서 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은이가 요즘 어떤 것 같아? 그 말에 영자 씨의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떻긴 어때? 바쁘니까 그렇지. 영자 씨는 남편의 반응에 물었습니다. 바쁘긴 해도 너무 안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네. 하고는 담배를 태우러 나가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이 모든 이상함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자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영자 씨는 아들 준호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가족 모임은 정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습니다. 영자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은 씨가 친정에 갈 때도 이렇게 자주 아플까? 다음 날 영자 씨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정은이 많이 아프니? 아, 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 그럼 병원은 가봤니? 아, 네, 감기 기운 같은 거라서.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푹 쉬라고 해라.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마저 어색하게 대답하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갑갑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돌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옆 동네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웃 동네에는 준호의 처가, 즉 사돈네가 살고 있었기에 저절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던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바로 큰아들 준호의 차였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가 흠칫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큰 며느리 정은 씨의 모습이 보였는데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뒷좌석에서 큰 쇼핑백 여러 개를 꺼내더니 지후와 함께 다른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서야 큰아들 내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영자 씨 집에는 안 왔는지, 못 온다고 했을 때 동네에는 왜 모습이 보였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 씨는 시댁 일정이 있는 날 일부러 친정 일정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본 큰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너무도 멀쩡해 보였고 쇼핑백을 들고 다른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손님으로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올 수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1시간 후 둘째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미선 씨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상한 걸 물어봐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큰애 친정 쪽 행사는 어떻게 참석하는 것 같니?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요. 뭔데? 편하게 말해라. 형님이 친정 어머님 생신이나 제사 때는 정말 빠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영자 씨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 얼마나 자주 가는데? 한 달에 2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님 생신, 친정 아버님 기일. 그리고 명절에는 저희보다 먼저 가요. 먼저 간다고? 네, 저희는 오전에 먼저 갔다가 오후에 친정에 가는데 형님은 그 반대예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정은 씨가 시댁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니죠? 형님도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미선아. 네가 말해줘서 고마워. 난 정말 몰랐구나.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손자 지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 우리 지후.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를 다 하네? 할머니, 어제 외할머니한테 놀러 갔다 왔는데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영자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제가 바로 정은 씨가 몸이 아프다며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 날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지후가 이 할미도 보고 싶어서 그래? 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지후야, 엄마 아빠가 바빠서 두 군데를 못 왔나 보다. 다음에 놀러 오렴. 네, 다음에는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도 지후의 말을 다 들었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너도 들었지? 지후가 하는 말.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한테 미안한 건 나야. 큰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그때 영자 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달 준호가 혼자 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선아, 지난달에 준호가 혼자 왔을 때 이상한 말을 했어. 정은이가 친정에서는 정말 효녀라고 하더라고. 아, 그 말씀이요? 너도 들었니? 네, 아주버님께서 그때 이런 말도 하셨어요. 형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고요. 그래? 영자 씨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은 씨에게는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영자 씨가 정성껏 챙겨줬던 모든 것들이 정은 씨에게는 그저 의무였을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해봐. 큰애가 우리 집에 올 때와 친정에 갈 때 표정이 다르니? 미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친정 얘기할 때가 훨씬 밝으세요. 그렇구나. 어머니, 제가 너무 나쁜 말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사실을 말해준 거잖아. 나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영자 씨는 그날 오후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은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자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남편 팔순이 코앞이었기에 또다시 핑계를 대고 빠질 정은 씨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에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 팔순잔치로부터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애들 아빠 팔순 준비 때문에 전화했어. 아, 네 어머니, 팔순이 이번 주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조용하게 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정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날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있니? 그 이 회사에 워크숍이 있어서요. 미리 잡힌 일정이라 빠질 수가 없대요. 영자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회사 일이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따로 아버님께 인사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바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에 회사 워크숍 있다며? 워크숍이요? 언제 말씀이세요? 아버지 팔순날 말이야. 정은이가 그러던데. 아, 네. 맞아요.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서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영자 씨는 이 허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며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 학교에 다녀오던 손주 지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저번에 마트에서 보았던 큰며느리 친정 식구와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는 큰며느리와 전화를 하는 것인지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은아, 시댁은 어떻게 하니?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고? 잘했네.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는데 날이 겹쳐서 고민했잖아.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순에 못 오는 이유가 친정 식구 여행이라는 거에 가슴이 구멍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덜덜 떨리는 다리로 겨우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정은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영자 씨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은 씨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는데 그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시댁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팔순 준비 우리 둘이서 하자. 네, 어머니. 형님은 정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해. 영자 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남편 팔순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선 씨와 함께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예상대로 정은 씨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차림 정말 멋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선이 네 덕분이야. 너 혼자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시간은 무르르듯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은 씨가 없어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팔순을 축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가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내외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올 수 있게 됐어요. 어머, 정은아, 워크숍은 어떻게 됐니? 회사에서 급하게 취소됐대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요. 정은 씨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이제 정은 씨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 꽃다발이 진짜 정성으로 준비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한바탕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 같았지만 영자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도중 손주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멀리 놀러 간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해서 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뛰었고 정은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왜요? 놀러 간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우리라도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때 준호가 급하게 지우를 말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씀 들어.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여행 가고 싶어요. 영자 씨는 정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은 씨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은아, 지후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게 영자 씨는 정은 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들은 전화 내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보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말이야. 정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 씨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한테는 친정 행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며칠 전에 산책하다가 들었다. 우리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말해놨다고 하는 거 말이야. 영자 씨의 말에 정은 씨는 완전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의 말에 큰아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년을 지켜봤는데 진심이 뭔지 모르겠니? 네가 언제부터 시댁보다 친정을 더 우선시했는지 다 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님 팔순이니까. 맞아, 미선아, 오늘은 너희 아버지 팔순이야. 그런데 정은이 마음은 여기 없잖아. 영자 씨는 정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거라. 억지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니, 나도 이제 알겠다. 30년 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와이프가 어떤 마음인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아, 고마웠다. 30년 동안 억지로 며느리 노릇해줘서. 이제는 네가 편한 대로 살아라. 정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미선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생 많았다. 네가 진짜 며느리구나. 그날의 팔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큰아들 가족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팔순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린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큰아들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로 정은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뭘 반성한다는 거니?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해요. 준호야, 이제 와서 더 잘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니? 15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뀔 것 같니? 준호 씨는 영자 씨의 말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반응에 한숨을 푹 내쉰 후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화내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정은이도 친정이 더 소중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다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지내자는 거야. 엄마, 억지로 시댁 며느리 노릇하느라 정은이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면 돼. 그 후로 정은 씨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자 씨가 먼저 안부를 물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선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삼계탕 끓였는데 드실래요? 이걸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했니? 고맙다.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영자 씨는 미선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영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계획했던 통장 정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할 생각이 없었지만 큰 애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일찌감치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미선아, 이것 좀 보거라. 이게 뭐예요?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미선아, 내가 고마워서만 주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내 딸 같아서 주는 거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한다. 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미선 씨와 상의했습니다. 미선아, 올해는 우리끼리 조용하게 차례 지내자. 네, 어머니, 그런데 아주버님네는 어떻게 하죠? 준호는 정은이 따라 친정에 먼저 갔다가 저녁에나 올 거야. 늘 그래왔잖아. 그럼 제가 더 정성껏 준비할게요. 추석 당일 예상대로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오후에 갈게요. 오전에는 처가 쪽에 먼저 가야 해서요. 그래, 알겠다. 편한 시간에 와라. 영자 씨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작은 며느리 미선 씨와 함께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상차림 정말 예쁘게 됐어요. 미선이 너 덕분이지.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한거려. 오후 늦게 큰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어색하게 들어오는 정은 씨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친정은 잘 다녀왔니? 네,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그때 손주 지우가 영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에 할머니 댁에서 하루 자면 안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영자 씨는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자 씨는 미선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가 편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15년 동안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모든 사람이 모두 한결같을 수 없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셨을 뿐이에요. 이제 알겠다. 진짜 가족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 후로 영자 씨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놓아주니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 설거지하라는 말씀이세요? 응, 내가 새벽부터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탕 끓이고 힘이 다 빠졌거든. 엄마, 윤지가 하면 안 될까요? 혜인이 피곤하대. 왜? 나도 피곤해. 나도 엄마랑 같이 했잖아. 제가 좀 아파서요. 애 보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쳤는데? 안녕하세요. 올해로 67살 윤정자입니다. 젊은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같이 하자고 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 된통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명절이면 저는 늘 부엌에 있었어요. 남들 쉴 때 저는 늘 부엌 일했죠. 그런데도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하는 게 나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절엔 달랐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저는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명절 전날부터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장을 보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갈비찜까지 했습니다. 새벽까지 좋기 12가지 반찬을 해뒀죠. 딸 윤지가 도와줘서 그나마 덜 힘들었지. 혼자 했으면 진작 병났을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땐 허리가 아파서 바로 못 일어났어요. 그래도 주방으로 향했죠. 아직 갈비를 데워야 하고, 잡채 볶아야 하고, 미역국도 끓여야 했거든요. 여보, 그만 좀 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 69살 이재만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는 늘 그렇듯 말만 할 뿐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낮 12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30세 김혜인의 손엔 짐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아들 현우가 김밥 한 통과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엄마, 왔어. 냄새 좋다. 또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니네 오니까 더 하게 되지. 며느리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곧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애 보느라 피곤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딸 윤지랑 남편, 아들까지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됐어. 윤지야, 니도 쉬어. 같이 하자. 어차피 다 같이 먹었잖아. 그래, 나랑 윤지가 할게. 혜인아, 애는 잘 자고 있지?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 혜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더니 말했죠. 응, 좀 자고 있어. 난 애 좀 볼게. 저는 그때 살짝 돌아섰습니다. 안방에 자는 아이는 베개 옆에 뉘어져 꼼짝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안아줄 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설거지 좀 같이 하자. 혜인아, 아무리 애가 있어도 음식 먹었으면 같이 좀 치워야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 현우는 그 표정을 보며 눈치를 살폈어요.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혜인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럼 어떤 뜻이에요? 설거지 안 했다고 나무라는 거잖아요. 저는 손님 아닌가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손님이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언제까지 손님일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이젠 가족이지. 가족이면 존중해 주셨어야죠. 저도 명절 힘든데 왜 늘 저한테만 요구하세요? 욕을하뇨.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매번 앉아만 있는 혜인을 봐도 요즘 세대는 다르다며 넘겼어요. 그래도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 준비는 나 혼자 다 하고 치우는 것도 도맡아야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하녀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식탁에 남은 그릇을 바라볼 뿐이었죠. 혜인아, 그만해. 그냥 내가 할게. 아니, 난 갈래.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잠깐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짐 싸서 친정 갈 거예요. 너무 불쾌해요. 혜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그 뒤를 쫓아갔어요. 이게 뭐라고, 설거지 하나가 뭐라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며칠만 있을게요. 혜인이 기분 좀 풀리면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니? 명절날 네가 집을 나가? 엄마도 좀 생각해보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방에 남겨진 그릇들 그리고 명절을 준비하느라 부풀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찬물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 그릇을 치웠어요. 딸 윤지와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진 뒤였어요.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멀어지기 시작한 딱 한마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 말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짐 싸 들고 나간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절 아침이 그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어요.
딸 윤지와 남편만이 남았고 그 많던 음식도 입맛이 떨어져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음은 무거웠고 눈앞이 뿌얘졌죠. 그런데 그런 제 옆에 와서 딸 윤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요. 됐다. 네가 뭔 죄냐. 괜히 며느리 눈치만 봤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니.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고맙고 뭉클할 줄 몰랐습니다. 윤지는 부엌으로 가서 말없이 식기세척기를 돌렸습니다. 행주도 삶고 음식도 정리하고 남은 나물은 밀폐용기에 따로 나눠 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쩌다 자식둘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명절이 오기 한참 전부터 전화했어요. 필요한 거 없냐? 언제 갈까? 뭐 도와줄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음료랑 과일까지 사오더니 거실을 정리해주고 식탁보를 새 걸로 갈아놨습니다. 명절 전날엔 늦게까지 같이 전을 부쳤어요. 저보다 솜씨가 좋아서 깻잎전은 딸이 도맡아서 했고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윤지야, 넌 시댁 가면 어때? 어머님은 잘해주시니? 네, 저는 괜찮아요. 음식은 어머님이 주로 하시고 저는 설거지랑 정리만 좀 해요. 이서방이랑 같이.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설거지도 안 한다더니. 에이,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돼. 그건 사람이 안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 혜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토록 당당하게 손님 취급해 달라던 모습이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전 손님이에요. 시댁에서 저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절에 와서 밥을 먹고 애를 맡기고 반찬을 싸가면서 설거지조차 강요라고 느끼는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한쪽에선 딸이 조용히 남은 잡채를 나누고 있었어요. 반찬통도 자기 집것 챙겨와서 따로 담더라고요. 엄마, 이건 내가 가져갈게. 시댁에 좀 나눠드리려고. 아니, 네 시댁에 주는 건데 내가 한 거라고 하긴 민망하지 않니? 엄마가 있어도 내가 갖다 주는 거니까 괜찮아. 어머님도 아실 거야.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딸이 시댁에 뭘 가져가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며느리는 제 반찬에 젓갈 냄새 난다고 투덜댔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김치에서 젓갈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참았어요. 애 입맛이니까 그러면서 또 김장 땐 더 많이 싸줬죠. 그런데 설거지 한 번 같이 하자는 말에 그냥 나가버린 게 말이 됩니까?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딸과 저 둘이 주방을 오가며 정리를 마칠 때까지 그는 말없이 TV만 보더군요. 밤이 돼서야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당신 말 잘했어. 그렇게라도 얘기했어야 해. 그럼 뭐해? 아들까지 따라 나가더라. 현우도 잘못했어. 근데 혜인이는 너무 심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서글펐어요. 아침에 준비했던 잡채가 아직 상위에 있었어요. 딸과 둘이 겨우 한 접시 비웠을 뿐. 혜인과 현우는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아이 자는 방에 살짝 들어가 보니 아이 옆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기 몫을 하는 딸이 그날은 너무도 든든했어요. 한때는 아들만 바라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며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잘못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퍼주기만 했더니 그건 당연한 줄만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김장 때 또 올게. 엄마 혼자 하지 마요. 그래, 와줘라. 고맙다, 윤지야. 그 말 한마디에 또 울컥했어요. 딸은 말없이 와주고 며느리는 말없이 떠나네요. 이게 요즘 세대 차이인 건지 사람 차이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이제는 며느리 없는 명절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대화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큰 잘못이었는지 계속 스스로를 되묻게 되더라고요. 방에서 나와 집 밖 마당 쪽으로 나가려는데 집 밖 대문 근처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춰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기 전 집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귀를 기울였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엄마도 너무 피곤했겠지. 말투가 좀 그랬던 건 알겠는데. 설거지 얘기잖아. 나더러 치우라는 말이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콱 막혔어요. 본인 엄마는 안 시켰으니 시어머니도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 와서까지 그런 취급받고 싶진 않아? 그래도 혜인아, 가족끼리 서로 좀 돕는 거잖아. 나도 같이 하려고 했고. 그럼 당신이 하든가. 나까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명절이면 시댁만 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애는 처음부터 가족이라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냥 남편의 집에 오는 거였고 의무라 생각했던 거였죠. 나도 솔직히 애 데리고 시댁 오는 거 너무 피곤해.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엄마랑 쉬고 싶지. 그건 알지. 근데 엄마가 애 봐주기도 하니까 그건 고맙잖아. 고마워? 나 그거 대가 치르고 있어. 나한테 기대하는 거 있잖아. 애 맡겨줬으니 설거지 하라는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작 내가 애 봐준 게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었나.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저는 더는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뒷걸음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당신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얘기 들었어?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더 서러워질까 봐요. 그냥 가슴 한쪽에 꾹 눌러 담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은 결국 아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 이상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문자 한 통 없었어요. 하긴 나간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건 드문 일이죠. 오후가 되자 딸 윤지가 다시 나왔어요. 주방 정리를 도와주던 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혹시 뭐 들었어요? 응? 뭘?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요. 그냥 그 사람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 아들은 말 한마디를 안 해? 나한텐 사과도 없고. 오빠는 혜인이 눈치 보느라 그래요. 사실 요즘엔 그런 남자들도 많다던데. 딸의 말에 저는 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자식 둘 다 키우며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왜 한쪽은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한쪽은 묵묵히 도와주는 걸까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인가 싶었어요.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불 꺼진 부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한 손님이라는 말의 뜻을요. 그 애는 저희 집에 온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얘기를 꺼냈던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고
저도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 윤지가 몇 번 들러 식사 같이 하면서 제 속을 다독여줬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혜인이랑 애 데리고 이번엔 갈게요. 괜찮죠? 그래, 와라. 올 사람 막진 않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까 하는 불안감. 이번엔 바뀌었을까 하는 기대가 뒤섞였죠. 추석 당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처럼 딸이 먼저 와서 도와줬고 저는 반찬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애써 상다리가 휘게 차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점심 무렵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현우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무표정한 혜인. 인사도 짧게 건네고는 바로 거실 소파에 앉더군요.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밥만 먹었고 딸 윤지는 중간중간 아이를 챙기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번엔 너희가 치워. 조용하던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고 혜인은 숟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 설거지하라는 말씀이세요? 응, 내가 새벽부터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탕 끓이고 힘이 다 빠졌거든. 엄마, 윤지가 하면 안 될까요? 혜인이 피곤하대. 왜? 나도 피곤해. 나도 엄마랑 같이 했잖아. 윤지가 한마디 보태자 현우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혜인은 시선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요. 애 보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쳤는데?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딸과 함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다 같이 먹은 음식인데 왜 늘 저만 일어서야 했을까요? 현우는 멈칫하다가 혜인을 불렀습니다. 혜인아, 우리 하자. 같이 치우자. 지금 설거지를? 응, 그냥 같이 해버리자. 빨리 끝내고 쉬자. 혜인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수세미를 집어든 표정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속상했던 건 아들이 혜인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정작 어머니인 제 앞에서는 아무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면서요. 부엌에 서서 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딱 봐도 불편했어요. 속으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요. 사실 아무 잘못도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애써왔고 말없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기적으로 잘한 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걸 해줘버린 게 진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낸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오늘 잘했어. 이게 잘한 거야? 아들 표정 봤어? 얼마나 못마땅해 했는지.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어. 계속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이 그날따라 위로처럼 들렸어요. 늦은 밤 딸 윤지가 거실로 나왔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속 시원했죠? 후련하긴 한데 마음은 또 그렇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엄마 잘한 거 맞아요. 너무 참기만 하면 병돼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너희가 치워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세상이 뒤집힐 줄은 몰랐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도 닫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은 부은 듯 했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평탄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남편도 혜인의 눈빛을 보고는 머쓱하게 신문을 내려놨어요.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오늘 애 데리고 갈게요. 친정으로요.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니? 갑자기가 아니죠. 어제 그렇게까지 말하실 줄은 몰랐어요. 설거지 하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니? 저 그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대접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껏 제가 이 애를 대접하지 않았던가요? 시댁에 오면 손님 대접 받아야죠. 근데 왜 항상 저는 이래야 하죠? 그 말을 듣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 윤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니, 옳게. 제가 봤을 땐 어머니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같이 도왔고, 그건 언니 성격이 그런 거고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왜 제 선택을 비난받아야 하죠? 비난이 아니야. 다 같이 모여서 먹었으면 다 같이 조금은 움직이는 게 상식이잖니. 시댁에 오면 여자만 일하는 게 상식이었죠. 그래서 다들 결혼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집안일은 싫고 애 맡기는 건 좋고 반찬 싸가는 건 괜찮고 그건 당연한 거냐? 지금 저 몰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실망이에요. 아예 안 올게요. 다음부터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한참 후 아들은 가방 2개를 들고 나왔고 혜인은 아이를 안은 채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며칠만 친정에 있을게요. 혜인이 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죠. 그래, 가라. 오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말리고 애써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딸 윤지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잘하셨어요. 이제 안 붙잡아도 돼요. 저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현우까지 따라 나갔잖니. 걔는 왜 그럴까? 오빠는 눈치만 보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무릎 위로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문득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작아져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됐다. 오든 말든 당신 몸부터 챙겨. 그래야겠지. 나도 지쳤어. 솔직히. 그날 이후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도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던 발소리도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에 마음 한가득 허무함이 들어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허무함이 싫지 않았어요. 쉴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조용했고 저는 드디어 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고 아들도 그랬습니다. 정적이 흐른 집안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눈물 닦을 일도 없었고 애 보는 사이에 반찬 싸달라 성화 부릴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흘러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무슨 일 있냐? 그게 혜인이가 일이 좀 생겨서요. 민혁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정적을 깬 건 늘 부탁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냐는 인사는 형식이고 본론은 언제나 아이였어요. 안 돼. 못 봐줘. 갑자기 왜요? 예전엔 봐주셨잖아요. 예전엔 싫지 않았을까 봐준 거고 지금은 싫어서 안 보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의 당황이 느껴졌어요. 엄마,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단 말을 왜 하니? 서운한 건 나야.
너희는 필요할 때만 날 찾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 맞벌이 하느라 힘든 거. 그럼 애를 낳지 말든가. 왜 키우는 책임은 부모한테 넘겨?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색하게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엔 그냥 안 맡길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후련함이 남았어요. 그동안 애 봐준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였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 보는 것까지 끊으시다니. 저도 명절 이후로 상처받아서 안 간 건데 어머님이 먼저 선을 그으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 있잖아요. 익십했어요. 대답을 하면 또다시 휘말릴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니. 전 그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존심 지키겠다고 남의 집에서 앉아만 있었던 거냐? 그게 예의니? 어머님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친정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친정에서만 살지 왜 시집은 왔니? 그 순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민혁이라도 보게 해주셔야죠. 그 아이는 죄 없잖아요. 맞아, 죄 없어. 그래서 내가 많이 봐줬어. 근데 이제는 안 해. 그럼 민혁이 못 보면 안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게. 손주 못 본다고 죽는 사람 없더라.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물론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애를 핑계로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는 건 다르게 봐야죠. 그날 이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해방감이었어요. 딸은 종종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손주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갔어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정리된 식탁을 보면서 정리가 된 관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이제야 이 말을 했을까요? 명절에 오지 마라, 그리고 애도 맡기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을 무렵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지 넉 달쯤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아들이 뜬금없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지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받았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용건만 말해. 인사는 형식이잖아. 제 말투가 매서웠는지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민혁이 유치원 끝나고 저녁에 잠깐만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역시 본론은 요청이었죠. 싫다.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제 안 본다고. 그게 혜인이가 이번에 샵을 하나 차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애 때문에 일이 어려워서. 샵? 무슨 샵? 미용샵이요. 작은 네일 겸 뷰티샵인데 동네에 자리가 나서요.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몇 달간 연 끊고 지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고작 도와달라라니요. 그럼 샵은 너희가 하고 애는 내가 키우란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아니, 그게 그 뜻이야. 네 아내가 샵 열면 내 일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예전엔 그래도 애도 잘 봐주시고 반찬도. 그땐 내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했지. 지금은 없어. 마음도 정도 정리 다 끝났어.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다음 말이 튀어나왔죠. 그럼 샵 준비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달 전 집 나가면서 제게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까요? 뭘 도와줘? 돈? 혜인이가 시작부터 대출 받는 건 무섭다 그러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너 민혁이 대학 갈 때도 나한테 학비 달라고 하겠더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짧았고 다음은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그녀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혁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요. 부탁? 무슨? 샵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게를 열게 됐는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 손기술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 그래서? 처음엔 진짜 작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리가 너무 괜찮은 데가 나서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하고 초기 비용이 좀 나가게 생겼어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혁이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네가 뭔가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왜 그 시작을 나한테서 해? 그 말에 혜인의 말투가 조금 뾰로통해졌습니다. 제가 손주도 안 보게 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좀 너무하시잖아요. 한번 틀어졌다고 이렇게까지.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설거지 하나로 그렇게 몰아가시고. 몰아간 건 너야. 네가 설거지 안 하겠다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간 거 기억 안 나? 저도 억울했어요. 명절마다 집에 와서 일하는 거 지긋지긋했거든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됐고, 너희 인생 너희가 살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줄 마음도 없어. 민혁이 외할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너무 비교돼요. 그럼 거기서만 받아. 왜 굳이 싫다는데 또 전화해?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이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얼굴 정말 안 보고 사실 거예요? 너희가 손주를 무기 삼아서 협박하면 난 더더욱 보기 싫어져.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또 연락 왔어. 이번엔 샵 한다고 돈 달래. 또 연락이? 어디까지 받아먹으려고 그래, 걔네들. 이젠 나도 모르겠어. 애가 아니야. 아들 만나 싶다. 당신 진짜 잘했어. 이번엔 물러서지 마.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물러서면 아들 부부는 평생 제게 기댈 겁니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도 이젠 제 삶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연락이 와도 똑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 해마다 명절이 오면 어떤 땐 설레고 어떤 땐 부담스러웠지만 올해만큼은 담담했습니다. 아들네는 결국 다시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선 그 아이들과의 인연은 필요할 때만 오는 인연으로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 대신 명절 하루 전날 딸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저희 셋 다 갈게요. 이서방도 같이요. 그래, 올래? 힘들지 않겠니? 힘들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 새벽부터 전 부치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더군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지가 먼저 와서 식탁을 닦고 사위가 다진 마늘을 무침 볼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 낯설어서요. 엄마, 올해 갈비찜 제가 도전해 볼까요? 그래, 해봐. 젓가락질 안 되는 늙은 사위한테 시험대 한번 줘봐야지. 아니, 내가 무슨 죄야? 괜히 걸렸네. 남편의 농담에 딸과 사위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식탁이 차려지고 손주 녀석이 세배를 하겠다며 절을 했어요. 딸이 낳은 손주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하며 안기는 순간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밥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통 앞에 먼저 섰고 사위는 싱크대 옆에 서서 물도 데워줬습니다. 엄마는 앉아 계세요. 이번 설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이번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아들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식탁은 차고 넘쳤고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피가 다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올해 30 좀 따뜻하네, 그치? 응, 난 지금이 훨씬 좋다. 우리 이제 그렇게만 살자. 편한 사람만 보면서. 그래, 나 이제 눈치 안 볼래. 눈치 보느라 산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날 밤 설거지가 끝난 후 딸은 제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줬어요. 엄마, 오빠네는 진짜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이젠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지도 않다. 그래도 엄마,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말아요. 엄마가 마음 닫으면 오빠도 더 못 올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열어두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열린다는 걸 그 애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겠죠. 밤이 깊어가고 딸과 사위, 손주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깜빡 졸고 있었고요. 저는 홀로 거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부엌을 채우던 연기,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그릇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며느리의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리움도 미움도 아닌 그저 지나간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참 많이 참고 살았고 그만큼 비워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되돌아오는 기분이에요. 내 자리를, 내 마음을, 내 명절을. 그리고 그런 제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피부치면서도 마음 붙일 수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장 보러 시장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김치전을 부쳤죠. 딸이 준 강된장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현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용건 말해라. 이젠 돌아가는 말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야 제 마음도 덜 상했거든요. 혜인이가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민혁이 유치원 쪽 문제가 좀 있어서요. 또 민혁이냐? 너희한테 민혁이란 핑계가 참 많구나.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부탁이에요. 혜인이가 새로 일 시작하려는데 민혁이 하원 시간 맞출 데가 없어요. 그럼 둘이서 알아봐야지. 왜 또 나한테 맡기려고 해?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됐어, 안 받아.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지만 뻔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진심으로 부탁드린 건데요. 그 문장을 읽고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네가 말하는 진심이 뭔데?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게 진심이냐? 저도 오랜만에 큰맘 먹고 전화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큰맘 먹을 필요 없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혁이까지 안 본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상처예요. 나는 네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며 저는 떨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절하실 거면 저흰 어떻게 해야 하죠? 각자 잘 살면 돼. 그게 다야.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 한가운데 서늘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딸 윤지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들어온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는지 묻더군요. 엄마, 연락 왔어요? 응, 또 민혁이 핑계로 이번엔 유치원이라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와서 앉았어요.
이번엔 끊었지? 끊었어. 그리고 말했어. 난 시어머니지 하녀 아니라고. 잘했어. 당신 진짜 많이 참았어. 맞아요. 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 거예요. 며느리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조용했고 명절도 조용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고요하고 평온한 기도 같았어요. 딸은 여전히 찾아오고 손주는 저를 할미 부르며 안기고 남편은 가끔 제 등을 두드려 줍니다. 내가 서운한 걸까? 아니면 이제 괜찮아진 걸까? 그건 그냥 자유로워진 거지. 맞아요. 자유로워졌어요.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부탁에 억지로 웃지도 않아요. 늦게 배운 자유는 더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네가 다시 연락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속엔 더는 그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저답게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